액체 표면에서 증기가 기체가 돼서 얼마만큼 강한 힘으로 이 기체 분자들이 튀어나오는가 하는 그 척도가 되는 게 증기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서 한쪽에 수용액을 놔두고 다른 쪽에 수용액을 놔뒀을 때 농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예 용질이 없는 거고요. 이건 용질이 있을 때 이걸 놔두게 되면 이 한쪽에 용질이 없는 쪽에서 용질이 있는 쪽으로 수증기들이 증발해 가지고 결국엔 이쪽으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용매만 있을 경우에는 이 액체 표면이 전부 용매 분자들로 둘러싸여 있겠죠. 근데 용질이 녹아 있게 되면은 용질들과 용매들이 섞여서 이 용매 분자들이 날아갈 수 있는 표면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표면 전체를 용매들이 둘러싸는 게 아니라 용질들이 부분 막아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용매 기체가 튀어나오는 속도보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엔 이쪽으로 다 뭐 어차피 이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더 많이 튀어나오고 여기서는 적게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그대로 다 용매들만 있으니까 다시 튀어나오는데 여기서는 들어가게 되면은 용질 입자들이 또 표면을 막아버리니까 점차로 평형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황산 수용액에만 용매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걸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공간 안에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밀폐시킨 거고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황산 수용액의 증기압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질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용매 분자들이 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려서 그런 거고요. 액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증기의 압력 이게 바로 이제 그 용매의 증기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액체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분자수하고 기체 상태에서 다시 액체로 들어가는 분자수 그것들이 동등해졌을 때 계속 끊임없이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튀어나가는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아졌을 때 그 기체 압력 그걸 갖다가 증기 압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액 표면에 용매의 분자수가 감소하게 되고 액체로부터 용매의 증발을 방해하게 돼서 용액의 증기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자,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라울의 법칙은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있는 용액의 증기압은 존재하는 용매의 몰 분율에 정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이 높아질수록 용질의 몰 분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용매들이 튀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용매의 몰 분율이 낮아질수록 용질이 많아진다는 얘기라서 압력이 낮아지겠다. 증기압이 떨어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매의 몰 분율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도 높아지는 이런 정비례 곡선을 보여준다. 그 얘기죠. 증기압 내림을 측정하여 용질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몰 분율이니까 그 용질의 분자량을 이 몰 분율로서 계산해낼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제가 나오겠죠. 예. 용액의 증기압 계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도씨에서 보통의 설탕 몰 질량이 나왔네요. 이거 분자량이에요. 158g을 643.5 세제곱센티미터의 물에 녹여 만든 용액에서 예상되는 증기압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5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0.9971g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증기압은 23.76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용액 자체의 몰 분율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이 H2O의 증기압력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제공해 준 대로 대입해서 풀어보면요. 설탕의 몰수가 158g인데 이거를 342.3g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고요. 이게 설탕의 몰수죠. 자, 이 설탕의 몰수를
다시 여기 아까 나와 있는 물의 밀도 요걸로 계산해서 보게 되면은 641. 설탕의 몰수가 아니라 이건 물의 그 부피죠.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여기 물의 부피를 물의 밀도로 곱해가지고 질량으로 환산했어요. 질량으로. 그렇게 해서 질량비를 구해놓고 이것도 몰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641.6g의 물을 18.01이라고 하는 물의 분자량으로 나눴더니 35.63몰이래요. 그럼 이제 이거의 몰수하고 요거의 몰수를 더해서 자, 설탕만의 몰수를 아니면 이 물의 몰 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몰수와 설탕의 몰수를 더해서 위에다가 물의 몰수만을 넣어주면은 몰 분율이 0.98이래요. 거의 0.02 정도만 설탕의 몰수가 나타난다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용액의 증기압은 원래의 증기압에다가 23.76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23.76에다가 몰 분율을 곱해서 23.46토르 정도로 조금 줄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온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 계산 이렇게 되는데 설탕은 비전해질이라서 그냥 분자량으로 그람수를 나누면은 바로 몰수가 나오죠. 근데 Na2SO4는 Na 플러스 2개하고 SO4 E- 하나가 나와서 3개의 이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용질 입자수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35g의 고체 Na2SO4를 175g의 물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증기압을 예측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물의 몰수가 9.72몰, Na2SO4의 몰수는 0.246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1몰의 Na2SO4가 용해될 때 2몰의 Na 플러스 이온하고 1몰의 SO4 E- 이온이 생성되니까 이 몰수의 3배에 해당하는 용질 입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녹은 용질 몰수의 3배의 용질 입자가 용액 속에 존재하게 되니까 3배를 곱해가지고 0.738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0.738에다가 9.72 이거는 물의 몰수 더해서 물의 몰 분율을 계산해 보면은 0.929가 돼서 계산을 해본 결과 23.76에다 곱하면은 22.1토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몰수보다 좀 더 많은 몰수처럼 작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온성 용질, 해리가 되는 전해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증기압력이 더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성분 모두 휘발성인 액체와 액체가 용액일 때 각각의 증기압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용액 속의 두 성분이 모두 휘발성이면요. 두 성분 모두 증기압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용액 속에는 같은 수의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존재하나 빨간색 동그라미가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더 많이 있음에 주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의 휘발성이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더 높다 이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증기압력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각각 몰 분율에다가 각각의 그 증기압력, 상온에서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그 각각의 증기압력을 합산하면 부분압으로 나오겠죠. 예, 합산하면 이제 전체 압력이 되는 거고 각각의 몰 분율에다가 각각의 상온에서의 증기압력을 곱하면 그게 부분압력, 그걸 더하면 전체 압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상용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벤젠과 톨루엔과 같이 비슷한 성질의 액체로 이루어진 용액은 용질과 용질, 용매와 용매, 용질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유사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거의 이상적인 행동이 관찰되며 라울의 법칙을 만족시키며 이상용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의 용액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용매하고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거나 이렇게 용질과 용질, 용매와 용매, 용질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바로 앞쪽에서 둘 다 이곳 벤젠도 휘발성이고 톨렌도 약간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휘발성이니까 각각의 부분 몰수에 몰 분율에다가 각각의 압력을 곱해주면은 이게 부분압이 돼서 그걸 합치면은 전체 압력이 된다 하는 계산식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 이것들을 이건 몰 분율이고요. 밑에 가로축은 그럼 용액의 증기압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질 분자들끼리 또는 용매 분자들끼리 인력이 크면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게 되는데 용질끼리나 용매끼리의 인력이 너무 크고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별로 크지 않으면은 증발하는 경향이 좀 강해져서 라울의 법칙으로부터 양의 벗어남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죠. 대표적으로 에탄올이나 헥세인 같은 이런 것들을 섞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식으로 이상 용액에서 좀 벗어나는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비이상 용액 중에서 용질과 용매 사이의 상호작용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용질끼리 용매끼리의 인력보다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더 커져 버리면은 증발이 더 어려워져서 음의 벗어남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음의 벗어남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 물 분자하고 아세톤 이런 경우에는 원래보다 더 증기압력이 더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그래프는 좀 이상하네요. 양의 그 벗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의 벗어남이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를 집어넣어 놓고 다른 거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용액의 행동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질끼리의 인력, 용매끼리의 인력 요것들을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상 용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질끼리의 인력, 용매끼리의 인력이 용질과 용매끼리의 인력보다 더 작다 그러면은 이때는 음의 벗어남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엔 용질이나 용매끼리의 인력이 더 크다 그러면은 양의 벗어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쪽에서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으로 총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질의 입자 개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을 모두 총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성은 어떤 용질이 녹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질 입자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그런 성질들 그걸 갖다가 총괄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것들이 총괄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분자량 측정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분자량을 측정하는 그 예시가 또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끓는 점 오름 같은 경우에는 액체의 정상 끓는 점은 증기압이 1기압과 같아지는 온도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기압력이 1기압하고 똑같으면 액체 표면에서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바깥으로 튕겨 나가게 되는 게 바로 끓는 점이죠. 자, 그런데 비휘발성 용질은 용매의 증기압을 낮추게 되죠.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매 표면에서 기체가 돼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 면적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의 끓는 점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증기압력이 이 정도일 때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 변화가 이거는 이제 상수고요. 용질의 몰랄 농도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총괄성은 이렇게 몰랄 농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를 계산해서 그 몰랄 농도로부터 온도가 얼마만큼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걸 소개하고 있고요. 몇 가지 용매의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와 어는 점 내림 상수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것도 뭐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다 제시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그냥 풀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디를 만들기 위해 물에 녹아있는 설탕은 끓는 점을 100도씨 이상으로 올려버린다. 여기 보시면 100도보다 훨씬 높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0도가 여기 있으니까 한 110도는 좀 못 되고요. 한 107, 8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예제가 나왔으니까 풀어보죠.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한 몰 질량 계산 이렇게 되는데 18g의 글루코스를 150g의 물에 녹여서 용액을 만들었대요. 이 용액의 끓는 점은 100.34도씨로 관찰됐답니다. 글루코스의 몰 질량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글루코스의 몰수는 몰라요. 근데 끓는 점이 100.34도씨로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죠. 이걸 통해서 역으로 글루코스의 몰 질량, 한마디로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글루코스는 용액 속에서 개별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분자성 고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해질이 아니라 그냥 뭐 여기서 계산한 몰수가 그대로 1대1로 관여하는 일당량짜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델타 T는 K 곱하기 몰랄 농도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표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죠. 표에 글루코스가 있나요, 여기? 여기는 없네요, 글루코스는. 제시해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0.34에서 100도씨를 뺀 거. 그러니까 끓는 점 변화죠. 그럼 0.34도씨가 여기 T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표 11.5로부터 물의 KB 값, 끓는 점 오름 상수 값, 물이 여기 있네. 글루코스는 안 나오고 물만 나오죠. 아, 용질의 종류는 상관없으니까 용매의 종류가 물이죠. 여기서 KB 값은 0.5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51을 집어넣고 용질의 몰랄 농도는 모르니까 그냥 놔둬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몰랄 농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용질의 몰랄 농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방정식을 이렇게 이항 정리하면은 KB 나누기 델타 T 해가지고 0.51분의 0.34가 돼서 이거는 0.67 몰 퍼 킬로그램이 되는데요. 용질의 몰수가 0.67 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g이 0.67 몰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0.67에다가 0.15kg 해보면 몰수가 나오게 되죠. 몰수는 0.1몰이 되는 거네요. 0.1몰. 0.1몰이 되니까 0.1몰의 포도당의 질량은 18g? 0.1몰의 포도당의 질량이 18g이니까 이 분자량 계산법으로 몰 질량은 180g일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1몰일 때는 요거의 10배가 되면 되겠죠. 이게 지금 0.1몰이니까 1몰이 되면은 180g일 것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바로 분자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는 점 내림이 나오는데요. 녹는 점, 어는 점. 요거는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용질의 존재는 얼음의 형성을 방해한다. 한마디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입자들이 서로서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용질 입자들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물 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걸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더 낮은 온도까지 온도를 낮춰야지만 그게 얼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는 점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지고요. 어는 점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의 몰랄 농도에 역시 비례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KF 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아까 표에 나와 있던 상수 그 값을 몰랄 농도와 곱해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 온도 변화 값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이게 돼 있고, 예, 아까 했던 얘기 또 똑같이 써 있네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화칼슘을 눈 올 때 뿌려주는 이유가 어는 점을 더 내려서 물이 얼어붙는 걸 좀 더 낮은 온도까지 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씨로 10도, 마이너스 10도이네요. 화씨로 마이너스 10도는 섭씨로 마이너스 23.3도씨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23.3도씨에서 어는 자동차 부동액을 만들기 위해서
10리터의 물에 부동액의 주성분인 에틸렌 글라이콜 이거를 몇 g이나 녹여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의 밀도는 1g/ml로 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델타 T가 KF 곱하기 M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델타 T의 값을 마이너스 23.3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3.3도만큼 낮아지게 해야 되니까 이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KF 값은 앞에 표에서 1.86으로 나왔으니까 1.86을 넣어주면요. 몰랄 농도가 나오겠죠. 그럼 몰랄 농도는 12.5몰 per k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12.5 몰랄 농도로부터 물 10리터, 10리터면은 10kg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g이 1ml로 가정했으니까 물 10kg의 물에 녹여야 하는 10리터니까 10kg 물에 녹여야 하는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수는 kg당 12.5몰을 녹여야 되죠. 그러면 10kg이면 125g을 녹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125g을 녹이면은 어떻게 돼요? 125g이 아니라 125몰. 그래서 1.25 곱하기 10의 2승. 이게 125잖아요. 125몰을 녹여야 되고, 몇 g이냐? 125몰은 이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 질량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7.76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하나, 둘, 셋. 7,760g 내지는 7.76kg을 녹여야 되겠네요. 상당히 많은 양을 녹여야 되죠. 그래서 보통 그 부동액 만들 때는요.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물하고 거의 1대1로 섞어버리면은 영하 25도 정도까지 얼지 않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한 1대1이 아니라 1대 한 8 정도로 한 거죠. 그런데도 마이너스 23도까지 얼지 않는 액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한 몰 질량을 결정해보자 그 얘기예요. 어떤 화학자가 몰 질량을 결정함으로써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사람의 호르몬을 알아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546g의 시료를 15g의 벤젠에 녹였을 때 어느 점 내림이 0.240도씨였답니다. 이 호르몬의 몰 질량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델타 T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벤젠이 15g이니까 이건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면 0.015kg이네요. 0.015kg에 0.546g의 시료를 녹였어요. 근데 이건 몰수는 모르죠. 몰수를 갖다가 이제 이거의 분자량을 그러면은 X로 놔두고 그걸 계산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KF 값은 앞에 표에서 찾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몰랄 농도가 4.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랄 농도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 그렇다면은 4.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랄 농도는 이 용질의 몰랄 농도고요. 그거는 0.015kg의 벤젠 속에 이 호르몬의 몰수라고 할 수 있죠. 몰수를 계산해 보시면은 7.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니까 이 몰수만큼이 0.546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0.546 나누기 분자량이 이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을 다시 여기로 이걸로 이 숫자를 이 분자량 몰수로 나눠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분자량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0.546g의 호르몬이 7.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니까 이렇게 해서 7.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0.546 해가지고 X는 776g per 몰이다. 1몰당 776g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호르몬의 몰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괄성에서 마지막 내용이 이제 삼투압인데요. 삼투압은 워낙에 그 생물 시간이 많이 나오죠. 그 반투성막을 투과하는 용매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반투막, 용매는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막을 반투막이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용매가 용액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삼투현상이라고 하죠. 결국엔 두 용액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용액의 농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삼투현상입니다. 반투막을 통하여 용매가 용액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압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딱 넣자마자 이게 일기압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이 막을 통해서 용매가 막 들어가게 되면 이게 높이가 높아지죠. 높아진 만큼 압력이 증가한 거예요, 이 내부의 압력이.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 막과 용액 사이의 압력, 그걸 삼투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한 최소 압력, 이거는 용액의 삼투압이고, 그러니까 대기압하고 여기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눌러주는 그때의 압력이 삼투압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파이는 MRT 이렇게도 하고요. 이 M이 결국엔 몰농도죠. 그래서 이거를 C로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CRT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C가 농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몰농도를 씁니다. 이거는. 자, 삼투압은 MRT, 여기서 기체상수가 들어가네요. 기체상수 0.08206 이렇게 되어 있네요. 0.082. T는 절대온도죠. 적은 농도의 용질로도 큰 삼투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분자량 결정에 아주 유용하다. 아까 보셨던 어느 점 내림이나 끓는 점 오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건 이 삼투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좀 오차가 적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용매하고 어떤 용액이 있을 때 용매들이 이쪽으로 막 넘어가게 되면 이게 높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때의 액면의 차이, 이걸 삼투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액면이 변하지 않게 눌러줘야 되는 힘의 크기, 그걸 삼투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액면의 높이 차이를 삼투압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을 이용한 몰 질량의 결정 해가지고 예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백질의 몰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g의 단백질을 물에 녹여서, 그러니까 이건 1mg이죠. 1mg의 단백질을 물에 녹여서 1ml의 용액을 만들었답니다. 이 용액의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25도씨에서 1.12토르였대요. 이 단백질의 몰 질량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이는 MRT에다가 파이의 값을 1.12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2토르 곱하기 여기가 이제 이거를 ATM 단위로 환산했네요. 토르 단위를. 그래서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으로 환산을 했고요. 그거 기체상수는 0.08206. 그 다음에 T는 지금 이게 25도니까 25도 더하기 273도 298 켈빈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M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여기가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이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RT로 나누면 되겠죠. 0.0826 곱하기 298 해주면은 그때의 몰수가 바로 6.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되는 거예요. 몰수를 계산해 냈으니까 이 몰수를 다시 분자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액 1리터에 이만큼의 몰수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다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을 요만큼의 몰수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g을 6.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나눠버리면은 분자량인 x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1.66 곱하기 10의 4승g, 이 정도가 그 단백질의 몰 질량, 분자량 값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생물 시간에도 꽤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이제 투석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투석은 막이 용매와 작은 용질 분자 및 이온을 통과시키는
이런 상태를 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순한 혈액을 넣고 투석을 한 다음에 깨끗한 혈액이 나오고, 이게 신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장에서 일어나는 그 보호막 주머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요 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공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계략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등장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장액은 같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이라고 볼 수 있고, 혈관을 통해 주입되는 액체는 등장액이어야 되겠고요. 적혈구 세포를 세포액보다 더 큰 삼투압을 갖는 용액, 고장액에다 담그면은 물이 빠져나와서 세포가 수축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깥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이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있던 물 분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소리죠. 적혈구 세포를 세포액보다 더 낮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 저장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에 담그면은 물이 세포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포가 팽창돼서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바깥에가 농도가 더 낮으면 용매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건 터지기 직전인데, 더 들어가면 이게 터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역삼투라는 용어도 또 역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투압보다 더 큰 외부 압력을 가할 때 생기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닷물의 탈염 또는 정수기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한마디로 반투성 막을 놔두고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여기다 걸어주게 되면은 용질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용매들이 반대로 더 낮은 농도를 가지는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용질 입자를 빼고 용매만 순수하게 걸러내고 싶을 때 바로 이런 역삼투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바닷물을 이제 민물로 바꿀 때 이렇게 역삼투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지하 우물에서 퍼올린 바닷물을 평방 인치당 800파운드의 압력으로 20 마이크론 필터와 5 마이크론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깨끗한 물이 추가 필터를 거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소금물은 바다로 보내버리는 이런 방법이 바로 해수의 담수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해질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전해질 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이온화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총몰수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aCl 같은 경우에는 1몰을 녹여도 2몰이 돼버리고요. 아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MgCl2 같은 경우에는 Mg2 플러스 하나랑 Cl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3배를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MgSO4는 2배, FeCl3는 4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상값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죠. 1.9, 2.7, 1.3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강전해질일 경우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좀 전해질로서 용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해리가 덜 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측정값이 예상값보다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글루코즈는 비전해질인데 그냥 정확하게 1대1이에요, 이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 전해질의 0.05몰랄 농도 용액에 대한 반트호프, 이 반트호프라는 게 바로 그 삼투압 계산하는 공식,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개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이 삼투압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반트호프라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그 개수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예상값과 반트호프 개수가 차이가 난다. 이 경우에는 이온쌍을 이루어서 한 개의 입자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리가 덜 된 상태, 이렇게 해리가 덜 된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래도 완전히 전해질로 해리가 되는 것보다는 좀 입자수가 줄겠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농도가 묽을수록, 그 다음에 이온 사이가 더 멀어져서 이온쌍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묽은 농도일수록 이게 해리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으면은 좀 오차가, 이게 2짜리여야 되는데 NaCl은 2가 돼야 되는데 1.87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하는 게 더 맞다 그 얘기고요. 끓는 점 얼음도 이 개수로서 계산할 수 있고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삼투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 용액이 아니라 실제 용액에서 계산할 때 이 반투어프 계수를 사용해 줘야 된다. 반투어프 계수는 실제 용액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단원의 제일 마지막 내용, 콜로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콜로이드는 입자죠. 근데 1에서 1000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000나노미터. 1에서 1000나노미터는 결국 어떤 거냐?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이크로미터. 자, 이 중에서 콜로이드의 특징은 입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작은 이온성 결정 및 몇 개의 분자 집합체가 있고 또는 한 개의 커다란 분자가 입자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 이런 걸 콜로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외부의 음이온은 음이온층 때문에 정전기적으로 반발을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주변에 마이너스가 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대1이긴 하지만 자신과 똑같은 다른 콜로이드 입자가 이 주변에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제일 바깥쪽을 마이너스 전하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밀쳐내게 돼요. 그러면 용액 안에서 자기들끼리 밀쳐내는 힘 때문에 뭉쳐지지를 못하고 계속 둥둥 떠다니게 돼서 용액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콜로이드 용액들은 틴달 효과라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냥 눈에는 안 보이는데 빛을 이렇게 딱 쪼여주게 되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콜로이드 용액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참용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콜로이드 용액보다 입자의 사이즈가 더 작은 용질들이 녹아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소금물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녹아있을 때고요. 그거보다 좀 사이즈가 큰 1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1마이크로미터까지 입자들이 녹아있을 때는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는 게 바로 틴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이 틴들 효과가 그런 거 있죠. 구름이 잔뜩 껴있는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로 햇빛이 쫙 쏟아져 내릴 때 햇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햇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틴들 효과예요. 그 이유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들이 바로 빛의 경로를 보여주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온과 분자는 가시광선을 산란시키기에는 너무 작아서 이런 효과가 여기서는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콜로이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개도 콜로이드고 에어로솔 분무는 이제 이렇게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연기, 담배 연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기 운반 박테리아, 거품 크림, 비누 거품, 우유, 마요네즈, 페인트, 진흙, 젤라틴, 마시멜로, 폴리스티렌 거품, 그러니까 그 스티로폼, 그 다음에 버터, 치즈, 루비, 유리 이런 것들도 모두 콜로이드 상태다 얘기해요. 용질 입자가 상당히 덩치가 좀 큰 것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콜로이드 형태로 에어로솔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유나 마요네즈는 에멀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페인트나 진흙이나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에멀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루비 유리는 고체 조울이라고 부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한마디로 이 버터 같은 것도 유지방이 이렇게 수분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콜로이드 형태로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상태, 그걸 갖다가 이제 고체 에멀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우유에 있는 것도 유지방인데 이번에는 물이 훨씬 많고 유지방이 그 안에서 콜로이드로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유나 마요네즈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에멀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로이드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살펴보면은 응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대요. 바로 열을 가하거나 전해질을 첨가해서 콜로이드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콜로이드가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온도는 콜로이드의 입자 속도를 증가시켜서 콜로이드들끼리 반발한다고 그랬어요. 그 반발하는 힘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은 그 콜로이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온층을 뚫고서 서로 만나가지고 콜로이드 입자가 덩치가 커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콜로이드 입자에 엉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우유를 살살살살 온도를 높여서 좀 끓이다 보면요 덩어리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런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을 집어넣게 되면요 그 콜로이드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층으로 이온층이 둘러싸게 되는데 그 이온층이 콜로이드보다 들어온 전해질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하고 인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콜로이드 입자 둘러싸는 비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콜로이드 입자끼리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덩치가 커져서 이렇게 석출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강에 분산되었던 진흙이 바다를 만나면 침전되는 그 삼각주가 형성되는 그런 것들도 바로 마찬가지 현상이고, 역시 우유에다가 뭐 식초 같은 거를 좀 넣거나 아니면은 소금을 살짝 타서 휘 저어 놓고 한참 기다리면은 이렇게 유지방이 둥둥둥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맑은 액체가 돼 버리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장 굴뚝에서 그름이 섞여 있는 연기를 이렇게 전극을 이용해서 콜로이드 입자 주변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애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전극에 가서 달라붙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름이 제거된 기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정화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콜로이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가 됐네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